차이. 이 차이가 단순히 강남과 강북이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이 키워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동안 서울,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또 아파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분석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도시개발 구조의 비교를 통해서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마지막 톱니바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도시의 대다수 지식산업센터는 이 자족시설 용지라는 땅에 들어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지식산업센터 수도권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자족시설 용지만 잘 살펴봐도 그 지역의 기업 수요와 기업 인프라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일산, 분당, 그리고 중간 지점인 평촌 이 세 곳의 일기 신도시에서 비슷한 위치, 비슷한 면적,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시작한 어떤 아파트들을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2006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 이 차이가 단순히 강남과 강북이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서 일기 신도시들이 발전하던 때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기업들은 우후죽순 생겨났고 서울 하나만으로는 이제 좀 버겁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돈 있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강남으로 모여들었고 여러 기업들은 또 확장과 이전을 통해서 분당 그리고 현재는 판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산 주민들의 주요 직장이 뭐 종로, 광화문 이런 강북 지역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강남에 비해서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이미 포화 상태였다라는 건데요. 이 위치의 차이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체 가능한 다른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나비 효과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당은 제2의 강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제 일산은 살기 좋은 베드타운이 되었죠. 빠밤. 베드타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한 도시가 이제 성장을 하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되곤 하죠. 도시 내에서 경제 활동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렇게 경제 활동이 계속 일어나야 세금도 걷고 공공시설, 뭐 편의시설, 복지시설도 짓고 그러면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그럼 다시 소비시설 짓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크나큰 시행착오를 거쳐서 2기 신도시부터는 자족시설 용지라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자족시설 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이게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그 나온 정리인데요. 목적이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1.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2.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2기 신도시부터는 자족시설 용지를 통해서 생산 기능을 수혈할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됩니다. 이 자족시설 용지의 비율을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족시설 용지를 살펴보면 기업 수요와 인프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죠. 이게 동탄과 하남을 보면 자족시설 용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거의 안 보이는 하남이야 이 비율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만도 한데 동탄은 좀 의외죠. 이게 동탄 신도시가 자리한 화성은 이게 상위 도시인 수원이랑 합쳐서 인구가 200만인 도시예요. 이 정도의 인구를 자족 기능을 이제 만들어 주려면 그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동탄의 자족시설 용지의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김포의 자족시설 용지 비율은 그 두 도시에 비해서는 뭐 25%, 30% 수준에 불과한데 인구가 20만도 채 안 되던 도시였는데 90년대 말부터 이제 제조 유통 산업으로 체질을 좀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한 47만 명, 뭐 20개 정도 되는 산업단지, 그리고 2만 8천여 개의 업체가 이제 일을 하는 산업도시가 되었어요. 강화도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좀 보셨을 법한 광경인데,
김포에서 강화도를 들어가는 길은 전부 다 공장들이에요. 공장 천지죠. 네, 이게 신도시 중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곳 중에 하나인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2010년대에 이제 들어섰는데, 그 이전부터 이 김포는 이미 기업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자족 시설 용지 비율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족 시설 용지 비율을 통해서 도시의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대략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이 높든 뭐 낮든 계획한 만큼 기업들이 들어와 준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꼭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 법인데, 2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201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고점에 다 달아 있던 상태예요.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뚝 떨어져 있어서 이제 새로 생기거나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버렸고, 다행히 4차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많이 생기긴 했지만, 살아남는 기업은 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뜩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좀 컸는데 그 기업들이 쉽게 이전의 생각을 안 한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보고 변두리로 나가라고 하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야 어떻게든 뭐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민간 기업들은 서울에서 꿈쩍할 생각을 안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인서울의 기업들이 신도시의 자족시설 용지를 이렇게 외면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기반의 기업들은 과연 쌍수 들고 환영을 했을까? 이게 신도시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현재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는데, 초창기의 자족시설 용지는 지역 기반 기업들에게도 좀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그 지식산업센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곳도 있긴 한데, 어떤 지역이든 이렇게 교통 거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 혹은 예정된 지점이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좀 쉽게 뭐 지하철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역,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중심 상업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각종 상가, 프라자, 뭐 병원,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 상업지구를 둘러싸고 이제 택지지구가 들어가는데, 수많은 아파트들, 또 원룸, 투룸, 뭐 상가주택들이 여기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상업지구랑 택지지구를 지나면 드디어 이제 비로소 자족시설 용지가 나와요. 자족시설 용지에도 뭐 상업시설, 뭐 상가, 프라자, 오피스텔, 병원 등을 지을 수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자족시설 용지에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족시설 용지에는 보통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이제 특히 수도권 신도시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는 광경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 자족시설 용지가 이 교통 거점에서 멀리 있기 때문인데요. 자족시설 용지는 보통 여기서 1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상업지도 아파트 단지를 이제 지나서 가야 하다 보니까 편의성이 생각보다는 불편한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1km 떨어진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얼마나 입주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1km 떨어진 상가나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려고 올까요? 첫째, 교통 접근성 부족. 자, 둘째, 편의성 부족. 이게 바로 이제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른 건물들이 잘 안 들어서는 이유가 돼요. 지식산업센터들만 이제 모여있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는 시너지가 뭐 당연히 많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뭐 깜깜하고. 기업들은 은행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들어와 있는 은행은 이제 꼴랑 한두 개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들이 이용을 하려면 매번 상업지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죠. 어떤 지역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런 그림처럼 간단하게 도형화를 한번 도식화를 해보시면 좀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자족시설 용지가 갖추기 어려운 이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더 쉽게 선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교통 접근성도 또한 편의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이 키워드는 편의성, 이 지식산업센터 메커니즘의 이 마지막 톱니바퀴가 바로 이 편의성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파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도시의 개발 구조가 이제 자족시설 용지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 이제 자족시설 용지 안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편의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또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입지랑 수요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편의성까지 더 잘 갖추고 있으면 그 자족시설 용지 또 그 건물의 활성화도 훨씬 더 빨리 잘 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